초등학생 부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소카 측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구했지만 소카가 이를 거부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수사도 허술합니다. 신고받은 지 사흘이 지났지만 아직 남성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이모 집에 맡겨졌다 숨진 10살 여자아이가 이모 부부의 가혹한 학대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플라스틱 막대기로 마구 때렸고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물고문까지 했습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 중 처음 구속됐습니다. 권익위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국토부에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10억 아파트 매매 수수료가 최고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자신의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숨지게 한 배우 김민규 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의 반려견은 대형견이었지만 정부가 지정한 맹견은 아니었습니다. 현재 5종류인 맹견 제도의 문제점을 따져봤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한 축이 블랙리스트였죠. 이 박근혜 정부가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활동을 제약했다는 건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상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공식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환경부 이야기지만 오늘 재판부는 청와대와 협의도 했다며 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결국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구속됐는데요. 문재인 정부 장관이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선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지난 2019년 3월 검찰 수사 땐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을 피했지만 22개월간의 재판 끝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에 청와대와 환경부가 내정한 후보를 채용하기 위해 기존 임원 15명에게 일괄 사표를 요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내정자들에게는 면접 예상 질문 등을 제공한 것과 청와대 추천 내정자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후보들까지 불합격 처리한 것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공공기관 임원 채용 과정에 대한 깊은 불신을 야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희로서는 예상 못했던 단계이고요.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 관련해서 아쉬움이 많이 납니다. 김 전 장관과 함께 환경부 산하기관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19년 수사 당시 검찰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 전 비서관의 윗선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한 채 마무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부정적인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부인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문에는요, 청와대와 협의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의견 교환 수준을 넘어 청와대 승인을 받은 정황도 나와 있습니다. 최주영 기자입니다. 재판부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원을 채용할 때 청와대와 의견을 교환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피고인이 청와대와 협의해 원하는 사람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일괄 사표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환경부가 몫을 나눠 특정인을 산하기관 임원으로 내정했다며 환경부목 임원은 청와대 승인을 받은 뒤 형식적인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청와대가 추천한 인물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다른 서류 심사 합격자까지 모조리 불합격 처리한 일도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당시 탈락 소식을 접한 신미숙 전 청와대 비서관은 환경부 중간 간부를 직접 질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당시 서울동부지검 간부들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을 기소한 직후 인사에서 좌천돼 사표를 냈습니다. 오늘 김은경 전 장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이력이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이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여당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 블랙리스트가 맞다 이 판결에 여당도 당사자인 청와대도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반면 야당은 내로남불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민찬 기자입니다. 환경부 문건은 불법적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합법적인 체크리스트라고 합니다. 문재인판 블랙리스트는 330개 기관에 660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초대형 블랙리스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대립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이쯤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사피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민간인 사찰이 없다더니 체크리스트를 가정한 내로남불 유전자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문학의 블랙리스트 건과 비교한 겁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며 청와대 개입 여부도 수사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이 남는다며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서면 입장만 냈습니다. 당 지도부 인사는 판결을 보고 놀랐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습니다. 청와대도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미찬입니다. 불과 석 달 전 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일도 있었죠.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습니다. 이 당시 여권에선 윤 총장을 징계해야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로 꼽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검찰의 결론이 나왔는데요. 무혐의입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주요 사건 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평판 등을 정리한 이른바 판사 문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게 직권 남용죄에 해당하는지 수사한 서울고검 감찰부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서울고검은 다수의 판례 등 법리 검토를 했지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고검은 윤 총장 지휘를 배제한 상태에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했고 윤 총장은 서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판사 문건을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이유로 들었지만 서울고검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추 전 장관의 측근인 신재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판사 문건 의혹의 제보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의 8가지 징계 사유 중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4가지를 인정해 정직 2개월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징계 처분 효력정지 재판에서 한동훈 검사장 수사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은 인정되지 않았고 판사 문건은 검찰 수사를 통해 징계 근거가 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검찰 안팎에선 추 전 장관의 징계 청구가 애초에 무리한 것이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소식은 이 한 초등학생 부모가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된 취재입니다. 30대 남성이 오픈 채팅방으로 13살 소녀를 꿰어낸 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습니다. 이 부모의 속이 까맣게 타버린 건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인데요. 저희 채널A는 아직 용의자를 쫓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을 보도할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에 대한 안전이 확보됐고 용의자의 주소와 신원을 경찰이 확보한 데다 무엇보다 추가 범행을 막기 위해 이번 사건이 공개되어야 한다는 피해 학생 부모 측의 의견을 존중해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자아이가 집에서 나옵니다. 얼마 뒤 아이가 탄 흰색 차량이 지나갑니다. 아이와 만난 30대 남성이 차량 공유 서비스 소카에서 빌린 차량입니다. 남성은 오픈 채팅방을 통해 만난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에게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데려갔다는 걸 알게 된 부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를 통해 차량 번호를 파악하고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3시간쯤 뒤 아이는 수도권의 소카 반납 장소에서 포착됐습니다. 남성과 함께 차에서 내린 뒤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이곳에 차를 반납한 뒤 초등학생을 데리고 1시간 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까지 걸어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날 남성은 경기도 모처에 아이를 내려줬습니다.
아이와 헤어질 때는 휴대전화를 빼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자신의 정보를 지웠습니다. 또 너희 집 주소도 안다며 겁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경찰에 발견된 아이는 부모에게 인계됐는데 아이는 부모에게 그날 밤 남성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를 검사한 산부인과에서도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로 우선 입건했습니다. 또 아이의 진술과 병원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아동 성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보신 것처럼 피해 아동이 실종된 건 6일 오전입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한 건 6일 밤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피해 아동 부모는 그 사이에 범행을 막을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합니다. 이 범행에 쏘카의 공유 차량이 이용된 걸 확인했는데 이 쏘카 측이 제대로 협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쏘카 측의 배짱 대응 논란부터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용의자가 쏘카를 이용해 아이를 데려간 사실을 확인한 경찰. 쏘카 업체로 연락해 차량 이용자가 누군지 개인정보를 요구했습니다. 아이는 경찰 조사에서 오후 8시에 범행을 당했다고 지목했고 경찰은 이보다 1시간 반 전인 오후 6시 반에 쏘카에 연락했던 겁니다. 하지만 쏘카는 정보 제공을 거부했습니다.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기본적인 정보 좀 제공받을 수 있느냐 했더니 영장 없이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알았다고 우리가 영장 받아서 보내겠다. 경찰은 아이가 발견된 뒤인 지난 7일 저녁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이때도 업체는 담당자가 부재 중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미뤘다는 게 경찰 측 주장입니다. 그런데 쏘카 내부 규정엔 영장 없이 공문만 있어도 경찰에 제공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무용지물이었던 겁니다. 쏘카 측은 응대한 직원이 실수한 거라며 영장 제시 이후 자료를 제대로 전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용자가 그 현장 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정보를 제공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쏘카의 늑장 대처로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게 부모의 주장입니다. 그냥 그렇게만 알려줬어도 그냥 모든 일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진작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 피해 소녀의 부모는 지지부진한 경찰 수사도 기가 막히다고 했습니다. 신속하게 신고를 했는데도 용의자 추적에 실패했고 이 경찰서에서 저 경찰서로 사건을 인수인 게 아니라 이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지금도 용의자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건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건 지난 6일 오전 11시 반쯤. 아이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어 위치 추적을 할 수 없자 경찰은 CCTV로 아이가 탄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아이와 함께 차에서 내린 이후 동선을 추적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다음 날 아이 휴대전화 전원이 다시 켜졌는데 부모는 자신들이 먼저 이런 사실을 알고 경찰에 알려줬다고 말합니다. 제가 경찰한테 그랬거든요. 위치 추적을 계속 한 번만 신경을 써서 계속 해달라. 경찰이 알았다고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그때서 따본 거예요. 아이를 빨리 찾아달라고 애원하는 부모에게 황당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로서는 매너적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목숨이 달려있고 애한테 성폭행이 이루어져가지고 그 말에 제가 기가 막혀서 헉 했어요. 경찰은 범행 이틀 뒤인 어제서야 용의자를 특정했지만 아직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오픈 채팅방을 통한 성범죄의 특성을 볼 때 강제 수사가 늦어지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수많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일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충남경찰청은 피해자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는 대로 용의자 검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사실 제 딸과 같은 나이의 여학생이 당한 일이라 더 마음이 아프고 솔직히 화도 나는데요. 이 사건 취재한 사회부 구자준 기자 나왔습니다. 자꾸 아이 부모의 심정이 되다 보니 알고도 못 막았다. 이 말이 가슴에 확 박힙니다. 그렇습니다. 아이 부모는 쏘카 측에서 조금만 더 빨리 정보를 줬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거라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실종 당일에 아이 부모가 쏘카 측과 통화를 했는데요. 다급하게 호소했지만
규정을 이유로 들면서 끝내 거부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만약에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면 그때도 영장 안 가져와서 못 알려준 거니까 내 원망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진짜 부탁 좀 드릴게요.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 어려우면 경찰한테라도 알려줄 수 있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쪽 사항에 대해서 경찰 측으로도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참, 내 자식이 시체로 발견되면 정말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소카 측이 빨리 협조했더라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 차량이라면 차량 번호만 알면 차적조회 등을 통해서 신원 파악이 가능하겠죠. 하지만 다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소카의 경우에는 빌린 사람이 누군지 알려면 소카의 협조가 절실합니다. 그런데 소카는 영장이 나와야 한다면서 버텼고 경찰도 영장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부모만 애타는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자, 이 부모는 경찰에도 지금 불만이 많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부모는 경찰 수사가 내내 소극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누군가 아이를 데려간 사실을 알자마자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인근 CCTV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의심되는 차량을 짚어주고 특정 시간대 그리고 특정 도로도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찰이 용의 차량을 찾았다고 부모에게 연락을 한 건 신고하고 6시간이 지난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차량이 수도권으로 이동한 뒤였는데요. 차량을 조금 더 빨리 찾아냈다면 거주 지역을 빠져나가기 전에 잡을 수 있었을 거라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집행한 뒤에도 16시간이 지나서야 용의자 정보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료 확보에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초기에 부모가 거의 수사를 직접 한 셈이군요. 자, 경찰이 그런데 이 용의자 소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요? 경찰은 어제 소카로부터 인적사항을 받아서 용의자 소재의 파악을 마친 상태입니다. 다만 실종 사건이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으로 확인이 되면서 충남경찰청으로 사건이 넘겨졌는데요. 피해자 조사도 어젯밤 다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긴 하지만 피해 아동 측의 입장에서 보면 또다시 그만큼 시간이 지연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용의자의 소재를 파악을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잡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안 잡는 겁니까? 아니면 못 잡는 겁니까? 경찰은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어젯밤 진행된 피해자 조사 내용도 다시 검토를 해야 하고요. 병원 진료 기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 분석 결과도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게 모두 끝나야 용의자를 조사할 수 있다는 건데 경찰은 아동이 용의자와 분리되어 있는 만큼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오픈 채팅과 공유 차량을 이용했다는 점, 그리고 대화 내용 등 증거를 인멸하고 협박도 했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번 사건 보도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추가 범행 가능성 때문에 피해 아동 부모도 사건을 공론화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선뜻 이해는 잘 안 가는데 용의자를 입건한 혐의가 이 실종 아동 보호법 위반, 이게 뭐냐면 이 실종 아동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 부분이에요. 그게 답니까 지금? 일단 경찰은 혐의가 확실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선 입건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납치 혐의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검토 중인 단계인데요. 하지만 만 13세 미만 아동을 유인한 사실이 드러난 만큼 납치 혐의를 적용해서 강제 수사를 벌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끝까지 취재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구자준 기자였습니다. 해맑게 자라야 할 아이들이 끔찍한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현실이 참담합니다. 이혼한 엄마의 생활고 때문에 이모집에 맡겨졌다 욕조에서 의식을 잃고 결국 숨진 10살 여자아이. 이모 부부에게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살 어린이가 겪었다고는 차마 믿을 수 없을 만큼 범행이 잔혹합니다. 이모 부부의 진술을 들어보면 조카를 욕조에서 사실상 물고문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건 전모를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당국에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낮 12시 35분입니다. 10살 여자아이가 욕조에 빠져 의식을 잃었다며 아이의 이모와 이모부가 119에 신고한 겁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모 부부는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해 이틀 정도 때렸고 어제 오전에는 훈육 차원에서 욕조물에 넣었다 빼는 행위를 몇 번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잔인한 폭행과 군사정권 시절 물고문을 연상시키는 행위로 조카를 숨지게 해놓고는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겁니다.
실제로 아이의 몸 곳곳에선 멍자국이 발견됐고 이모 부부의 집에선 학대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둔기들이 나왔습니다.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이는 계속된 폭행으로 생긴 속발성 쇼크였습니다. 숨지기 전 물고문을 당하기 전에도 수차례의 폭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의 몸에선 무언가에 묶여 있었던 흔적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찌검을 몇 번 한 건 맞지만 아이의 죽음과는 무관하다는 이모 부부의 진술을 뒤집는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이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친부모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친부모가 지난해 11월 이혼한 뒤 이모 부부의 집에서 지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가 이제 사망한 당일이라서 저희들이 얘를 맡긴 이유나 있잖아 이런 것만 물어보고 그 부분까지 물어보고 못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요. 경찰은 또 이모 부부의 추가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동보호기관에 분리된 친자녀 2명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집단 폭행이 도로 한복판에서 일어났습니다.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 여럿이 일면식도 없는 다른 차량 탑승자를 끌어내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사라진 겁니다. 이 장면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현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목길을 천천히 주행하는 흰색 승용차 앞에 갑자기 검정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건물 뒤편에서 모자를 뒤집어 쓴 무리가 모여들더니 차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놀란 운전자는 후진을 하다 뒷차를 들이받은 뒤 앞으로 나아가려고 시도하지만 또다시 검정 승용차에 가로막혔습니다. 차 위로 올라간 일당은 둔기로 창문을 깨고 차문을 열어 운전자와 동승자를 끌어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렸지만 폭행은 계속됐습니다. 일당은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때린 후에야 사라졌습니다. 폭행 피해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국적의 일용직 노동자들로 전신에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112로 신고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 지정을 받고 출동을 했으니까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고 병원에 다 가서 의식이 있고.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들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영상에 나온 남성들도 외국인으로 추정하고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초등학교에서 3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여영규입니다. 지난해 배우 김민교 씨가 키우던 개가 이웃 주민을 물어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십니까? 김 씨의 반려견은 군견으로도 투입되는 덩치 큰 개였지만 입막에 착용 의무는 없었습니다. 현재 딱 5종류뿐인 맹견 제도 개선할 필요는 없는지 다시 간다 우현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나무를 캐던 80대 할머니가 철제 울타리를 넘어온 벨지언 십독 2마리로부터 공격을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견주는 배우 김민교 씨였습니다. 사건 8개월이 지나 다시 찾은 김 씨 집에선 개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석에서 한 20일 있다 막 간 것 같은데? 김 씨는 취재진에게 반려견은 전문 훈련소에 맡겼고 평생 면회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과도 합의를 마쳤습니다. 우리 엄마가 도와주고 하지만 경찰은 지난달 초 김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반려견 관리 소홀의 책임이 있다고 본 겁니다. 과실치사가 되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난 2017년 유명 한식당 대표가 배우 최시원 씨 가족의 프렌치 불독에 물린 뒤 사망한 사고와는 대조적입니다. 사인이 개물림 때문인지가 규명되지 못해 최 씨는 과태료 5만 원만 냈습니다. 비슷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확연히 다른 처벌. 매년 2,000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입막의 착용 의무는 로트와일러, 피플테리어 같은 맹견 5종에만 적용됩니다. 군견으로도 투입되는 김민규 씨의 벨지언 십독과 최시원 씨 가족의 프렌치 불독은 맹견으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등록 반려견 233만 마리 가운데 입막에 착용 의무가 있는 맹견은 0.09%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맹견을 5종에서 8종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동물보호단체 등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뼈들 좀 늘리고 몸 최고 몸 높이도 40cm 이상 되는 개들은 입마개를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견종에 따라서 얘가 더 살았고 얘는 좀 덜 살았고 이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맹견에게 입마개를 착용시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불광동에선 맹견으로 지정된 로트와일러가 이웃집 스피츠를 물어 죽이고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사건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입마개는 채워졌고 견주는 재물손괴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애기들이 확인을 갔다 왔어요. 경고시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웃 주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2월 29일 날요. 저를 이렇게 밀치고 저희 개를 공격을 해가지고 저는 그때 이제 얘 데리고 도망을 쳤었고. 맹견의 견주는 관리 규정을 정확히 지켜야 하고 맹견 5종이 아니라 해도 견주가 판단해 입마개 등을 조치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모든 개는 공격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 개의 성향을 누가 제일 잘하냐면 보호자가 가장 잘 알거든요. 정부는 견종에 따라 입마개를 의무화하기보단 개체별로 평가에 조치하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잠깐만 매고 빼고 칭찬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반복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다시 간다, 우현기입니다. 네.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집을 사고 팔거나 전세 계약할 때 내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도 허리를 휘게 한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중개 수수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어떤 계획인지 박지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5단계 구간별 수수료율을 7단계로 촘촘히 나눌 계획입니다. 구간별 누진 방식 고정 요율 하되 고가주택 거래 구간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 협의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9억 원에 육박합니다. 협의한다고 해도 웬만한 집은 최고 수수료율 0.9%를 적용받아 사고 파는 사람 모두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10억 원 집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는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게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반발합니다. 시가금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지 수로 자체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중개사업에 대한 국가의 불신의 시각을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닌가? 중개 보수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업계 내에 공인중개사들의 월평균 수입 지역적인 어떤 차이라든지 사전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국토부는 권익위 권고를 토대로 실태와 국민 만족도 조사를 한 뒤 이르면 6월 최종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죠.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2조 원 가까이 샀기 때문입니다. 홍유라 기자입니다. I mean, clearly, I should have at least bought some Bitcoin 8 years ago. I do at this point think Bitcoin is a good thing, so I am a supporter of Bitcoin. 최근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론 머스크. 그가 이끄는 회사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우리 돈 1조 7천억 원 규모로 매수해 화제입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자사 제품인 전기차를 살 때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해외 비트코인 가격이 하루 만에 20% 넘게 뛰며 5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고치입니다. 국내 비트코인 가격도 덩달아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기준으론 오늘 개당 5천만 원을 돌파하며 한 달 전보다 2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빠른 변동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There's also no question about Bitcoin's volatility over time. My own recommendation to the individual investor that's investing a retirement account or something very serious is don't do it.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는 가상화폐에 투자할 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 고향 방문을 자제해달라고 했더니 설 전에 고향에 들른 가족이 온 마을을 코로나 감염으로 뒤집어 놨습니다.
강경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스 정장은 텅 비었고 거리에는 인적이 끊겼습니다. 최근 이 마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겁니다. 갈 데도 없고 물론 가봐야 서로 좋은 게 아니니까 인상금만 쓰지 뭐 가면 뭐 할 거냐고. 그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설을 앞두고 서울에 거주하는 가족이 이 마을에 사는 친척집을 찾은 건 지난달 30일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서울에서 방문한 가족 중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화천에 사는 친척 한 명도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이후 마을 주민 5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고향 방문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설 전에 세뱃돈을 주고 가는 게 아니고 코로나를 주고 가서 결국 마을 주민 260명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하자 면내 거리를 오가는 행인들도 평소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와야 뭐 좋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먼저 저거 하면 안다고 그러고. 지난 6일 강원 홍천군에 사는 80대 노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도 경기도 성남에서 찾아온 가족이 원인이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소식이 잇따르면서 강릉 위촌리 주민들은 444년을 이어온 도배 행사도 취소했습니다. 도배 행사가 취소된 건 6.25 전쟁 직후인 1950년대 초반과 구제역이 퍼진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 한창 논란이었죠. 이번엔 가스발전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러시아에서 북한 고위 강요를 만난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뭘 논의했을까요? 만남 이후 작성된 보고서를 저희 채널A가 입수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지구 밖에서 내려다본 한반도. 대낮 같은 남한과 달리 북한은 평양을 제외하곤 암흑천지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에 따르면 주민 4명 가운데 1명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수건 사업인 원산 갈마 관광단지 준공을 앞두고 에너지 수급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해 말 한국가스공사 차장 A씨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날아가 대북 사업가 B씨, 북한 공작원 이호남과 2번 만났습니다. 북한 전략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3자 회동 6개월 만에 가스공사는 발전소 건설 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채널A가 입수한 자료엔 가스공사가 평양시와 해주공단, 개성공단 등을 중심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는데 우선 검토한 방식은 바지선 위에 발전소를 올리는 해상 플랜트였습니다. 3천억 원의 비용이 들지만 빠른 시간 내 건설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북한에다가 배관을 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배에서 그 가스를 저장해서 거기서 바로 공급을 해서 발전소로 공급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도 있다. 북한은 그 대가로 수소를 공급해주는 방안을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북측에는 저열량 연탄이 많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발전소 건설 비용은 수소로 상환받기로 그때 협의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북한 측에 자료를 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발전소 건설 논의는 없었다며 북한 주민 접촉 사실도 알고 있었고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희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부산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이슈더니 이번엔 해저터널로 맞붙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을 짓겠다는 야당의 맹비난을 퍼부었던 여당이 가덕도와 부산 사이에 해저터널을 짓겠다고 나섰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부산을 다시 찾았습니다. 최근 한 달 새 3번째입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에서 더 나아가 속도전을 강조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으로 만들겠습니다. 속도전은 필수적입니다. 국민의힘의 한일 해저터널 건설 추진에는 가덕 신공항과 부산 사하구를 연결하는 국내 해저터널로 맞불을 놓을 예정입니다. 이낙연 대표 등은 서울에서 글로벌 기업 유치 등 부산 개발 구상을 내놓으며 지원했습니다.
아마존 등 글로벌 물류기업이 물류센터를 유치해서 수송센터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는 부산 시민들이 차기 시장의 최우선 정책 현안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꼽자 경쟁적으로 관련 공약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무래도 경제적이라는 모든 비전이 좀 있고 실도 좀 있고 힘도 좀 있는 사람.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경제를 좀 살릴 수 있는 시장이면 좋겠어요. 표만 의식해 여야가 이른바 묻지마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가짜뉴스로 손해를 입히면 언론사에게도 피해액 3배를 물리겠다. 민주당이 내놓은 언론 법안입니다. 이 가짜뉴스 막아야 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뭐가 가짜뉴스인지 애매하다 보니 이 마음에 안 드는 언론 재갈 물리기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명분으로 6개의 언론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인터넷에서 가짜뉴스나 왜곡 보도로 명예훼손을 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개정안입니다. 당초 민주당은 유튜브나 1인 미디어에서 유포되는 가짜뉴스 처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언론을 대상에 넣기로 한 겁니다. 해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우리가 방향을 잡았다는 것으로. 야당은 정부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 알거리를 옥죄는 법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법이 아니라 언론재갈법, 언론협박법입니다. 형사법에도 명예훼손죄가 있기 때문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되면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형사처벌이라는 굉장히 강력한 제도가 있으니까 조정을 해야죠. 가짜뉴스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도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돈 쓰는 법, 누구 얘기입니까?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오늘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제일 궁금한 게 이 생활비 부분이에요. 생활비 60만 원. 네, 황희 후보자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로 평균 약 60만 원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되는데요. 황 후보자는 배우자 카드 사용액과 월세, 관리비 등이 빠진 금액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따져보면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아꼈어야 이제 나중에 아이비도 만들고 이러지 않냐, 이런 최대한 아끼려는 마음이 있는데. 학비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가 외국인 학교에 다니잖아요. 그 네. 비용은 뺀 거죠? 그렇습니다. 황 후보자 자녀는 1년에 학비가 4,200만 원인 외국인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교에 입학하려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데요. 한국 무용을 전공한 황 후보자의 배우자는 지난 2011년 유학생 비자인 F1 비자를 받아서 딸과 함께 5년 동안 미국에서 살다 왔습니다. 한국 무용이 전공인데 미국으로 유학을 갔군요. 자, 네. 이 부분은 그럼 어떤 의혹이 제기됩니까? 만약에 부모가 유학생 비자를 받으면 자녀들도 미국에 갈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데요. 미국 공립초등학교는 학비가 무료라 결과적으로 이 혜택을 보기 위한 유학생 비자 취득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알링턴 거기 차상위 계층 아이들이 다니는 공립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무료로 다닐 수 있다고 그래서 다닌 거고요. 아마 아이를 위해서 유학을 보냈으면 그 학교를 보내지 않지 않았을까. 그다음에 황 후보자는 자녀가 다닌 학교가 그렇고 그런 학교라면서 의혹을 반박했는데요. 하지만 미국 공립학교 가운데는 좋은 학교가 많습니다. 황 후보자 자녀가 다닌 공립학교도 미국 동부에 꽤 괜찮은 학군지로 하버드 대학교와 차로 약 10분 떨어져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대목이 궁금했는데요. 황희 의원이 문화체육부 관광부 장관으로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안 그래도 오늘 청문회에서 웃지 못할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들을 하십니다만 다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6년 태권도 명예 6단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맞죠? 마케팅 위원장을 하고 6단을 받은 거는 맞습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도서관법 정부 개정안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도서관법이요? 아마 실무자가 답변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답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자 신중충. 네. 이 사자의 벌레인가요? 이 무슨 뜻인가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요. 사자 몸에 생긴 벌레가 사자의 살을 파먹어 간다는 뜻입니다. 조직이 타락하는 원인은 내부에 있다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이 사자 신중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발 법원의 이 사자 신중충이 되지 말고 조속히 물러나기 바랍니다. 사퇴하라는 거죠. 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번갈아 가면서 대법원 앞으로 가고 있다면서요. 네, 어제 안 그래도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검은색 차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타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은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탄핵을 하고 싶을 텐데 여론전밖에 못하는 이유가 있죠. 네,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할 수는 있지만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전전긍긍으로 정해봤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마음도 전전긍긍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채널A가 준비한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나는 후보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자신이 걸어온 길과 공약을 설명합니다. 송찬욱 기자가 만났습니다.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일상을 찾아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경원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랐습니다. 중구 숭이여자중학교를 다녔었는데요. 서울에서 4성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서울 곳곳을 아는 서울 엄마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는 서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 내 집에서 살 수 있는 서울,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자를 대신 지원해드리는 것입니다. 최대치로 따졌을 때 한 연 3,900억 원 정도의 이자 지원이 나가는데요. 서울시 총 예산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소리이시죠. 비혼하는 남성과 여성에게 물어보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주거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실을 모르는 시장 후보다 해서 제가 달나라 시장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딱 떠오르는 것이 박원순 전 시장입니다. 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하시죠. 결국 어떤 서울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당선되면 박영순 시장이 될 것이다. 안철수 후보에게 지지 않겠냐 이런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안철수 후보요? 단일화하면 제가 100% 이기죠. 저는 토론회 몇 번 하면 모든 분들께서 그 진가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심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분이 없으시죠. 아이들 밥값 문제로 직을 걸고 스스로 그만두신 분인데요. 이제 와서 다시 그 자리 가겠다? 가족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거든요. 유승민 의원의 이쁜 따님이 나오시는 것은 괜찮은 거고 저희 딸이 나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야말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 아닐까요? 제가 제일 열심히 잘못된 부분을 소신 있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받을 네거티브는 다 받았습니다. 더 이상 검증이 필요할까요? 정치에 이두박근 삼두박근이 생겼다. 예전보다 좀 덜 잘 되시죠? 옛날에는 전부 다 여기서 샀는데 요새 비대면입니다. 서울에 산업이 들어옵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뀝니다. 저 나경원이 해내겠습니다. 오늘 팩트맨은 숭례문 앞에서 시작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숭례문, 우리나라 국보 제1호죠. 그런데 앞으로는 안내판 등에서 1호 지정번호가 사라진다는데요. 그 이유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 국보입니다.
경주 불국사 다보탑 국보 제20호,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제70호죠. 지정번호라는 건 20호, 70호, 일련번호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이 문화재 가치순이 아니고 이 지정된 일자순으로 부여됩니다. 지금까지 지정번호를 두고 일제강점기 잔재 논란 있었습니다. 1934년 조선 총독부의 광고를 볼까요? 1호로 숭례문, 당시 남대문을 지정한다 적혀있죠. 해방 이후인 1962년 문화재 보호법 시행으로 지정번호가 공식 도입됐지만 총독부에서 매긴 번호를 답습해 국보와 보물로 나눠 관리했다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국보 1호를 훈민정음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 문화재청은 문화재 서열화 5회를 부르는 지정번호 제도 자체를 개선하겠다 밝혔습니다. 지정번호 내부 관리번호로만 활용되고 대외적으로는 이렇게 번호 노출 안 하겠다는 거죠. 이 문화재 지정번호를 부여하는 건 대한민국과 북한 외에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중국과 영국, 유네스코는 대외적인 문화재 지정번호 없고 내부 행정상에 필요한 아이디 번호, 또 코드화한 관리번호를 씁니다. 일본도 국보 지정서 문서에는 몇 호다 적긴 하지만 문화재 안내판 등에서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교과서 안내판 바꾸려면 예산이 들 텐데 당장 바뀌는 거냐 문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부처 합의와 법 개정 등 논의할 부분이 많은데요. 일단 공문서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장기적으로는 교과서, 안내판 등에서 사용 중지를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영화 미나리가 이번 주말 미국 전역에 개봉합니다. 그런데 이 작품으로 21관왕을 기록한 윤여정 씨의 큰아들이 영화 예고편만 보고 못 보겠다며 크게 울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대 미국 아칸소주의 작은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한 영화 미나리입니다. 여기 대체 어디야? 집이지. 우리 새로 시작한다고 그랬잖아. 영어를 못하는 할머니 순자는 어린 손자와 같은 방을 쓰며 소소한 갈등을 겪지만 가족을 위해 헌신합니다. 할머니 같은 게 뭔데? 토끼도 만들고 나쁜 말도 안 하고. 조연을 맡은 윤여정 씨는 이번 작품이 자신의 가족사와도 닿아 있어 더 애틋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큰아들이 이 영화를 지금 안 보고 있어요. 걔가 코리안 아메리칸이죠. 트레일러만 봤는데 너무 울어서 자긴 자신 없어 못 본다 그랬죠. 윤여정 씨는 가수 조영남 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아들을 낳고 살다 이혼 후 1985년 귀국했습니다. 무슨 한이 있나 봐 진짜. 미국 사람인 줄 알고 사는데 미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딜레마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74세 전성기를 맞은 윤여정 씨는 벌써 여우조연상 트로피를 21개나 받았습니다. We lived together almost trying to save the money and we ate together so we became a family. 오는 4월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로 거론되는 영화 미나리는 이번 주말 미국 전역에서 개봉합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빨간 바지의 마법사 여자 골프 김세영은 올해 올림픽 금메달, 세계 랭킹 1위 등 목표가 많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우즈 등 남자 선수들과 대결도 버킷리스트에 적어 넣었습니다. 강병규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해 LPGA 올해의 선수상 등으로 화려한 시즌을 보냈던 김세영. 남녀 최소 타수인 31 언더파 기록 보유자인 김세영은 성대결에 부쩍 관심이 많습니다. 타이거 우즈 너무 하고 싶고. 김세영은 타이거 우즈의 빨간 티셔츠에 영감을 받아 빨간 바지를 입을 정도로 팬입니다. 지목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골퍼가 더스틴 존슨. 요즘 또 떠오르는 샛별이자 존람. 존람도 너무 하고 싶고. 로리 맥길로이. 또 핫한 한국의 아이돌 김시욱 프로. 시우야 누나랑 쳐줘. 이젠 빨간 바지의 마법사보다 메이저 퀸으로 불리고 싶다는 김세영. 연장전의 여왕, 승부사, 강심장, 빨간 바지의 마법, 그리고 메이저 퀸. 메이저 퀸이 괜찮은데 신상이잖아. 올해 목표가 많은 만큼 하루 서너 시간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을 만들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작년에 하지 못했던 세계랭킹 1위도 꼭 도전해보고 싶어요. 김세영은 이달 말 개인 브릿지 챔피언십에서 시즌을 시작합니다. 준비 많이 했어가지고 많은 분들께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릴게요.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배구에서 신체의 일부라도 네트에 닿으면 반칙인데요. 단 머리카락은 예외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머리고 어디까지가 머리카락일까요? 코트에서 생긴 억울한 사연 한 주간 명장면입니다. 누가 이긴 건지 알 수 없는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민규는 승리를 자신합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포착된 장면. 자신의 긴 머리카락을 들어올리며 억울함을 호소하는데요. 확인 결과 대탄치로 판독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가 머리고 어디까지가 머리카락일까요? 강력한 스파이크. 블로킹에 걸린 공을 조재성이 어렵게 살려냅니다. 그런데 감독마저 고개를 숙이는데요. 공이 경기장 천장에 닿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규정상 점수를 잃고 맙니다. 데뷔 첫 수훈 선수 인터뷰를 하는 김유리 앞에 모든 동료들이 모여 구경합니다. 카메라로 찍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감동적인 순간의 마무리는 이랬습니다. 드리블하다가 놓친 공, 두 선수는 공을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몸을 맞대고 계속 이동합니다. 마치 소싸움하는 것 같죠? 아무도 없는 체육관. 공을 튕기며 들어온 관리인. 하프라인에서 뒤돌아 던진 공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러곤 유유히 청소도구를 들고 퇴장하네요. 넘어진 자세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스포츠 명장면은 이번 주도 계속됩니다. 추위가 한풀 꺾이면서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했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좀 더 오르겠고요. 설 연휴 기간에도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날이 건조해지면서 전국적으로 대기가 메말라 있는데요. 우리나라 동쪽 지역과 전남 지방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고 동쪽 지역은 강풍까지 더해져서 어제도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이 없어서 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명절 기간 동안 날은 대체로 맑겠지만 미세먼지가 유입돼서 곳곳에 영향을 주겠습니다. 미세먼지 예보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겨울 동안에는 일시적인 꽃샘추위는 있겠지만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걸로 예상돼서 올해 봄꽃은 예년보다는 3, 4일 정도 일찍 필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개나리가 부산과 제주에서 3월 12일 꽃망울을 터뜨리겠고요. 서울에서도 3월 24일에 피어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